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얇은 비닐과 전극 등 저렴한 소재를 이용해 인체 근육 600개를 모사한 로봇다리가 개발됐습니다. 자체 높이의 40%까지도 뛸 수 있었는데 모터로 움직이는 기존 로봇다리보다 에너지 소모도 적었고 열도 덜 발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제강점기 시인 이상해 시 오감도에 물리학을 접목해 새로운 해석법을 내놨습니다. 시를 평면이 아닌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한 결과 전자기학의 핵심 원리를 이용해 식민지 상황을 진단했다는 해석입니다. 화재 위험이 거의 없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초소형 웨어러블 모델을 국내 기업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업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기존 리튬이온 전지보다 작은 크기로도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했습니다. 혈당과 혈압의 변화폭이 크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 혈압 변동성이 치매 유발 물질과 신경세포 사멸 물질 등을 증가시킨다고 확인됐는데 고혈당과 고혈압뿐 아니라 수치 변동성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이언스 투데이 진행을 맡게 된 김명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과학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연구팀이 인공 근육을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다리를 개발했습니다. 인체의 600개의 근육을 모사해 만든 만큼 민첩하게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로봇 다리가 걷고 뛰는 모습이 사람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부자연스러운데 스위스 연구팀이 인공 근육을 사용해 로봇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공 근육의 핵심은 기름으로 채워진 비닐에 전기가 통하는 검은색 전극 물질을 코팅한 구동장치. 전압을 높이면 전극이 가까워지면서 비닐 안의 기름을 한쪽으로 밀어내 봉지의 길이가 짧아지는 원리입니다. So these muscles work on the electrostatic principles, where two electrodes with opposing electric charges attract each other. And these electrodes are separated by a thin plastic film with a non-conductive oil in between. 성능 테스트 결과 모터로 움직이는 기존 로봇 다리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열이 덜 발생했습니다. 또 로봇 전체 높이의 40%인 약 13cm까지 뛸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로봇 다리가 아직 완전하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부품이 비싸지 않은 만큼 향후 발전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발 로봇이나 이족 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결합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청색 OLED의 발광 효율과 안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유기 반도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권태혁, 최원영 교수팀은 성균관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청색 OLED의 구동 전압을 낮추고 빛의 손실을 줄이는 중간층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대비 OLED 구동 전압을 크게 낮춰 전력 효율 24%, 안정성 21%가 향상했고 청색 OLED뿐 아니라 무기물 기반의 차세대 발광 소자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발광 소재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차세대 고효율 청색 발광 소자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양이 눈의 구조를 모방해 기존 카메라 시스템에서 객체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고양이 눈은 수직으로 긴 동공으로 돼 대상 물체에 대한 고해상도 초점이 가능하고 생물학적 빛 반사체 역할을 하는 휘판을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송영민 교수팀은 이러한 특징에 착안해 하나의 포토 다이오드와 은휘판으로 구성된 단위 픽셀을 반구형 이미지 센서 어레이로 제작해 빛 흡수 효율을 52%로 높였습니다. 또 실험을 통해 수직 동공을 가진 시스템이 작은 원형 동공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배경과 대상 물체를 더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전기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웨어러블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업계 최고 수준인 리터당 200W급으로 현재 고객을 대상으로 시제품 평가 중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에 필요한 전해질이 불연성 고체로 돼 있어 안전하고 외부 충격에 견고합니다. 또 형상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사업에서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작지만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해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 시인 이상은 천재라는 평가와 함께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과 기법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오감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물리학을 접목해 오감도는 세상을 진단하는 도구라는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뒤집힌 상태로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천재 시인 이상이 1934년에 발표한 오감도 시제4호 작품입니다. 이상 자신이 의사가 돼 환자를 진단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외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물리학을 접목해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숫자판을 원기둥으로 만들어 좌우가 뒤바뀐 숫자를 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원기둥을 도넛 형태로 말자 쉽게 규칙성을 찾기 힘들었던 수열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읽혔습니다. 또 수열을 연결하는 수많은 패곡선들이 도넛 표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상은 경계면의 정보만으로 내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기학의 핵심 원리인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해 시를 쓴 겁니다. 이전까지 해석에서는 오감도 시제4호의 숫자판을 단순한 숫자의 배열로서 해석을 해왔지만 이번에 해석을 통해서 숫자판을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닌 이제 독자를 감쌀 수 있는 그러한 진찰의 도구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팀은 도넛 내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표면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은 MRI처럼 내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해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 내부를 투시하고 진단하는 게 시인의 책무라는 것이 이상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상이라는 시인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같은 물리학적 개념을 시에 적용하는 것을 즐겨 했거든요. 이상의 오감도를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됐고요. 이상의 오감도가 발표된 지 올해로 90년. 이번 연구로 이상은 문학 작품으로도 담기 어려웠던 식민지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물리학을 접목해 오감도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평면에 쓰인 시를 입체적으로 해석해 이상의 작품 연구에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년 이내에 화성에 5개의 무인 우주선 스타쉽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또 만약 무인 스타쉽이 모두 안전하게 화성에 착륙하면 유인 스타쉽 우주선을 4년 이내에 발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이달 초 무인 스타쉽의 첫 발사는 지구에서 화성으로 로켓 발사가 가능한 일명 론치 윈도가 열리는 2년 이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에서 주최한 인공지능과 위성정보 활용 대회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1위를 했습니다.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는 위성과 거리 이미지를 활용해 특정 건물의 건축 연도를 추정하도록 딥러닝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맵 유어시티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유럽 우주국이 지구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의 일부로 전 세계 123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교실을 도입하는 데 열성적이었던 핀란드에서 디지털을 버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부진한 학습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핀란드 소도시에 있는 이 교실의 풍경은 올가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나눠준 노트북이나 디지털 기기가 사라지고 다시 교과서와 펜이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부모는 대환영이고 학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I'm happy about the change. I am happy. There are less distractions with the books, and I do think it is much better. No ehkä silloin kun käytti enemmän Chromebookia, niin sitten välillä niin vähän lähti johonkin eri nettisivuille ja silleen.
ehkä siihen ei aina ihan keskittynyt niin kuin siihen olennaiseen.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1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2018년쯤엔 거의 모든 교실에서 교과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집중력을 해치면서 오히려 전국적인 학습 성과가 서서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누적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o brain are very vulnerable with multitasking and especially when you are this young age. 핀란드 정부는 수업 시간에 모든 개인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이번 달부터 교내에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도 잇따라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부터 6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선 SNS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파괴적인 습관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SNS의 여러 요소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형 병원 경영이 악화하면서 중단됐던 신규 간호사 채용이 재개됐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채용에서 간호사 150명을 뽑을 예정이고 삼성서울병원 역시 세 자릿수 규모의 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이라 불리는 다른 대형 병원들도 간호사 채용에 나설 방침인데 서울 아상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등은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려대 구로병원과 안암병원, 건국대병원과 이대 목동병원 등도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들이 전담 간호사로 업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간호 인력 수요가 발생했고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 것도 간호 인력 수요가 커지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 수치가 높을 때 치매 위험이 크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단순히 수치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심하게 변하는 경우에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병률만 해도 10%대이고 2022년 기준으로 노인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혈당과 고혈압이 대표적인 치매 위험 인자로 알려져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혈당과 혈압의 변동성도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질병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혈당이 심하게 변할수록 뇌 손상을 의미하는 백질 변성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도 더 많이 축적됐습니다. 혈압이 크게 변하는 경우도 치매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혈압의 변동성이 클수록 신경세포를 죽이는 주요 원인인 타우가 뇌에 더 많이 쌓였고 뇌 해마 위축도 심해졌습니다. 혈당과 혈압의 수치뿐만 아니라 변화가 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혈압약을 상태가 좋으면 복용을 안 하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다시 또 복용을 하고 하는 이렇게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서 특히 많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전문가들은 혈당과 혈압의 평균값이 안정적이라고 마음을 놓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매 위험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음주도 마약도 하지 않았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연말까지 면허제도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6차선 대로의 중앙 버스 정장 난간을 충돌하고 그대로 날아올라 햄버거 가게에 처박힙니다. 가게는 벽돌 기둥과 계단까지 부서져 내려 흡사 폭발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되면서 면허제 개선 논의도 빨라졌습니다. 이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 교통 환경도 복잡해졌고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전된 정책을 좀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 현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한데 고령 운전자는 내년 498만 명에서 2040년 1,300만 명 이상으로 3배 넘게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맞는 면허 반납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사망사고 피해가 급증하는 75세 이상으로 높이고 나이 그리고 도시 농촌 거주 여부에 따라 반납 조건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운전의 질이 예전보다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통계를 보면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한 계층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서울시는 연령 관계없이 운전 능력에 기반한 면허 규제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역시 내년부터 가상현실 운전평가 제도를 토대로 운전거리와 시간 등을 제한한 조건부 면허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손해보험협회도 앞서 일본이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와 급제동 장치 설치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사고가 41% 줄었던 만큼 관련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고물가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간편식 품질을 높이는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주방에서 방금 만든 볶음밥과 탕수육을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즉석조리식품으로 뷔페처럼 가짓수가 200개가 넘습니다. 원래는 신선식품들이 놓여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즉석조리식품 판매대로 바뀌었는데 2030 세대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모두 아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요리했을 때는 재료를 하나하나 사야 돼서 남는 게 더 많아가지고 간편식을 좀 많이 요즘 찾는 것 같아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훨씬 싸가지고. 바쁘게 나갈 때라든가 급하게 음식 먹고 나갈 때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간편하게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요. 고물가의 간편식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유통업체들은 편의성을 넘어 맛과 품질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지난달 냉동 밀키트 매출이 한 달 전보다 3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와 협업해 가정 간편식 제품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간편식의 대명사인 편의점 업체의 경우 도시락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반찬에 냉동육 대신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대비 성능, 즉 시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에 따라 간편식 시장도 프리미엄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다락같이 오른 배춧값에 어머니는 조금씩 담그시던 여름집 김치는 포기하셨는데요. 정부는 김장 배추는 문제 없다지만 이번 비 피해에 김장 배추값도 걱정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채소 가게. 어렵게 좋은 배추를 갖다 놨지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많이 물어보고 안 사지 잘. 그러면 상인분들도 힘드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도 막 계속 물어보고 막 잘 안 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야채가 특히 제일로 비싸죠.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폭염에다 정부 할인 지원이 끝나면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9,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비싼 가격입니다. 하루 뒤 8,900원대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9,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번엔 남부 지역 폭우로 가을 배춧값도 우려됩니다.
김장 배추가 많이 나는 전남 해남에서도 배추밭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 배추는 보통 9월 중순 전에 아주 심기를 하는데 폭염 직후 폭우가 와 밭이 물에 잠기거나 흙이 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뿌리들이 이제는 내렸지만은 흙이 위에 흙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으니까 햇빛이 났을 때 이건 다 시들고 결국은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모종 키우는데 최소한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앞서 정부가 농민들의 가을 배추 재배 의향을 집계한 결과 재배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2.1% 줄고 생산량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강릉 안반대기 등 서늘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여름 배추와 달리 가을 배추는 전국 곳곳에서 나고 비싼 배추값에 농민들의 재배 의향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 피해가 크지 않아 김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김장 배추값 상승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환경부가 생분해 플라스틱의 친환경 인증 유효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위장 친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에 정부가 일조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가운데 산업퇴비화 생분해 조건 유효 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미생물이 있는 58도 정도의 흙에 넣었을 때 분해되는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온도가 58도인 토양은 자연에 존재하기 어려우며 퇴비화 환경을 구현한 국내 시설도 없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돼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인증 효력을 올해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지만 업계의 요청으로 유효기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수지 제품들을 2028년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귀여운 판다 푸바오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호주의 거대한 아기 펭귄 페스토가 최근 SNS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에 태어난 여러 종의 펭귄들이 모여있는 호주 멜버른의 시라이프 수족관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친구 펭귄들 사이 덩치 큰 갈색 털복숭이 펭귄이 눈에 띄죠. 이 수족관의 인기 스타 임금 펭귄 페스토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몸통만 보면 갈색 곰 같기도 하고 다른 펭귄들보다 훨씬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Pesto here is becoming one of our most popular penguins here at Sea Life. Now, a couple of reasons why is he's a baby penguin. He was born on the 31st of January this year. 외모만 보면 믿기지 않지만 페스토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기 펭귄입니다. 현재 몸무게는 22kg. 엄마와 아빠의 체중을 더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치명적인 매력의 몸매 비결은 타고난 먹성. 페스토가 지난 한 주 동안 먹은 물고기 무게만 무려 24kg입니다. 이 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귀여운 아기 펭귄이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족관 측은 전 세계에서 19억 명 이상이 SNS로 페스토를 받고 수족관 관람객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페스토는 한두 달 뒤면 갈색 털을 잃고 검은색과 흰색 털을 지닌 일반적인 어른 펭귄이 될 예정입니다. 임금 펭귄은 황제 펭귄에 이어 두 번째로 덩치가 큰 펭귄으로 태어날 때 지닌 갈색 털이 자라면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앞서 국내 연구진이 고양이 눈의 구조를 본따 인공시각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감시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돼 어두운 환경에서도 물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해결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에 해답을 찾는 일은 오랜 시간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주변의 생물들을 관찰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